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귀농 후에 농사일을 하고 계시다는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서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셨는데 드디어 통쾌한 한방으로 사이다를 날리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한 지 올해로 4년차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요, 귀농 생활에 대한 후기를 보내고자 한 건 아니었고 동서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은 3형제 중 둘째인데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서들끼리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형님은 저보다 3살이 많고 동서는 저와 동갑인데 두 명의 동서 모두 저와 성향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동서들과 있었던 갈등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먼저 동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버님께서는 가장 늦게 결혼하시는 바람에 형님보다는 동서와의 갈등이 먼저 시작된 것 같네요. 동서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올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1년 정도 결혼식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동서는 서방님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전 임신을 했고 급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서방님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요. 동서가 저와 동갑이다 보니 서방님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고를 치신 거죠.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서열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서방님 내외가 아이를 낳고 1, 2년 정도 후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셨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굳이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희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 그 당시 서방님 내외가 늦게 결혼을 하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미 남편과는 신혼집부터 혼수 장만까지 모두 계획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식을 서두르면서 저희 계획을 중간에 회방 놓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먼저 남편과 결혼할 때 저는 시댁에 예단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예물비로 2천만 원을 되돌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돈을 잘못 돌려주신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보통 예단비와 예물비를 비슷하게 하니까요. 소희야, 너도 형석이 통해서 들었겠지만 막내 아가가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는구나. 마음 같아서는 소희 너한테 남부럽지 않게 예물 해주고 싶은데 막내하고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둘이 거의 동시에 결혼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정상 많은 걸 해줄 수도 없고 아무래도 너보다는 막내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구나. 예물비가 탐탁지는 않겠지만 이해해주기 바래. 시어머니께서 동서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예물비를 적게 넣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시댁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며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낌없이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소희야, 너희 시댁에서 아무래도 아들 둘을 동시에 결혼시키다 보니까 너한테 예물을 제대로 못 맞추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사실 저는 시댁에서 예물비를 적게 받기도 했고 굳이 저희 쪽에서 격식 차리면서까지 예단비를 별도로 해드려야 하나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예물 선물을 못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예단을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그렇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는데 맨몸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비록 예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올릴 때 예단 보내면 아무래도 너가 결혼하고 시댁에서 좀 더 떳떳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실 시댁에서 1,000만 원 정도 예물비를 적게 받은 상태에서 예단을 별도로 준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속으로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는지 제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단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댁에 이불과 식기 등을 준비해서 보내는데 500만 원 정도 더 예단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댁에서는 예단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예단을 받고 나니 시어머님께서도 눈치가 보이셨는지 저와 친정엄마의 한복을 맞춰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의 사부인 것까지 한복도 한꺼번에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동서가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차고 시댁에 왔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보석 알이 커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보고 인사치레로 액세서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어머 동서, 목걸이랑 귀걸이가 정말 예쁘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블랭블랭한 액세서리에서 그런지 몰라도 더 예뻐진 것 같네. 어머 형님, 이거 어머니께서 예물로 사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임신하고 입덧이 심하다 보니까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안쓰럽다면서 시어머니께서 힘내라고 주신 액세서리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며느리들은 공평하게 똑같이 예물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선물을 사주시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예단비와 더불어 예단 선물까지 드렸고 동서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예단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 말에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시어머님께서도 적잖게 당황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동서한테 액세서리 선물 받은 건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서가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많이 민망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서 시어머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소희야. 오해하지 마라. 막내한테 선물한 건 예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임신해서 고맙다고 사주는 선물이었어. 나중에 소희 너도 임신하면 똑같이 귀걸이랑 목걸이 사줄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아라.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의 임신 선물로 액세서리를 사줬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혼 전에 사준 선물이기도 하고 의미상 예물에 가까웠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선물도 사주시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표정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눈치를 보며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말라니까. 이거 정말 예물로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소희 너는 귀걸이니 목걸이니 매번 만날 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집에 많은가 싶어가지고 이번에 막내 거 사면서 같이 사려다가 말았지. 나중에 임신하면 꼭 사줄 테니까 굳은 표정 좀 풀어.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시지. 시어머님께서 저는 액세서리가 많은 것 같아서 안 사줬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액세서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거랑 시어머님께서 따로 액세서리를 선물해 주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동서는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단을 해오지 않았는데도 저와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속상하기는 하네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굳이 말씀 주셔서 이불, 식기, 그리고 어머님 밍크코트까지 예단 선물로 보냈는데 저는 액세서리는 둘째치고 아무런 선물도 못 받았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께 섭섭하네요. 저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는 기분 나쁜 걸 차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어머님께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시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끼어들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형님, 제가 비록 예단은 돈으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임신을 했잖아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첫 손주를 임신한 건데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나요? 임신이 최고의 예단 선물이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아들이 셋인데 여태까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겠어요. 손꼽아 기다린 손주가 태어나는데 저한테 액세서리 선물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삐지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저처럼 시어머님께 섭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서가 저를 한순간 밴댕이 소갈딱지로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화가 나더라고요. 동서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 말을 잃은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꿔 결혼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소희야, 막내 말처럼 너무 삐지지 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네 결혼식 날짜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그러지 말고 너랑 형석이가 예약한 결혼식장에서 막내 내래랑 같이 함께 결혼식 올리는 건 어떻겠니? 시어머님께서 서방님 내외와의 동반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 결혼식에 맞춰서 식장 크기부터 하객 수까지 고려해서 모두 예약을 완료했는데 동반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예약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서방님 내외랑 같이 함께 결혼식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오간 것도 아니고 이미 식장이 예약되어 있는 걸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만 결혼식 올리는 걸로 친척분들 초대하셨을 텐데 저희 집 입장을 봐서라도 그것만큼은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굳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동반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아 시어머님께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반 결혼식에 대한 의견은 동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시어머님의 말에 덧붙여 동서가 저를 설득하더군요. 형님, 저희랑 같이 결혼식 올리면 돈도 반으로 나눠서 지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결혼식 올리는 게 어떠세요? 알고 보니 동서가 애초에 예약했던 결혼식장은 아무래도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 낡고 허름한 곳이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깨끗하고 예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니 부러웠는지 동서가 시어머님을 꼬드겨 저한테 동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거였더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시어머님을 중간에 앞세워서 저한테 이야기한 동서가 얄밉고 싫었습니다. 막내 얘가 가만 보면 알뜰살뜰하지 뭐니. 결혼식 2번 올리게 되면 쓸데없이 돈 많이 쓴다면서 자기네들은 상관없으니까 형님들하고 함께 결혼식 올려도 좋다고 하더라. 너랑 동갑인데 어찌나 생각이 깊던지 차마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더라. 동반 결혼식을 하고자 제안한 게 뭐가 그리 생각이 깊은 건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동서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뭘 하든 다 예뻐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래나 저래나 동서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고 다시 한번 시어머님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2번 거절을 하니 시어머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씁쓸해 하시긴 했지만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여우같이 얄미운 동서를 마주보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형님과 갈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 후에는 동서보다는 형님과의 갈등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과 결혼 후에 대출을 받아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었고 남편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까지 결혼해서 나가 산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아들 셋이 모두 나가 산다고 생각하니 적적하실 게 우려가 되셨는지 저희 부부한테 결혼하고 2년간만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남편과도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해둔 상태라 갑작스럽게 시부모님께서 시댁살이를 권하시니 당황스러웠는데요. 서방님 내외의 경우 따로 신혼집을 장만할 필요 없이
서방님께서 혼자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시댁살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비록 결혼할 때 예물은 못 해주었지만 2년 동안 함께 살고 나서 분가할 때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불어 남편도 원래대로 집에서 사는 게 편하고 하니 제가 100번 양보하여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시댁살이를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고 아주버님께서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분양으로 넣었던 아파트가 완공이 되지 않아 결혼하고 한동안만 저희 부부와 함께 시댁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는데 아주버님 내외까지 함께 살게 되면 집도 좁아지고 불편할 게 뻔해서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사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했고 가족이 많아지면 북적대고 좋을 것 같다면서 아주버님 내외도 함께 당분간만 시댁에서 사는 걸로 허락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벼랑간 형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님께서 형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큰애야, 아무래도 둘째가 임신한 몸이다 보니 움직이는 게 불편할 테니까 네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임신했을 때 둘째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시어머님께서는 동사지간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면서 형님에게 임신한 저를 잘 도와주라고 신신당부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형님은 알았다면서 대답만 잘하고 그 이후에 행동을 다르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보통 아침을 빨리 드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새벽 6시쯤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형님이 아침잠이 많다며 아침 식사는 저한테 모두 일임하고 심지어 본인은 밥이 아니라 토스트에 커피를 마신다면서 저한테 빵을 구워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어느새 아침마다 시부모님께서 드실 밥과 함께 형님이 먹을 빵까지 굽고 있는데 제가 왜 형님한테까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나쁘게 말하면 더러웠는데요. 저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었고 주변이 더러운 걸 잘 지켜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이다 보니까 집안 청소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려는데 아주버님 내외가 머무는 방만 빼놓고 청소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한 김에 아주버님네 방도 함께 청소를 하는데 방바닥에 휴지 조각이 굴러다니는 건 기본이고 베개 밑에 면봉이 들어가 있거나 입고 난 양말이 뒤집혀져서 방 한 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 청소를 하는데 침대 속에서 쓰고 버린 콘돔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오바이트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방 청소를 직접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부부관계를 하고 난 흔적을 침대에 남기고 청소를 일체 하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형님이 생리대를 그대로 펼쳐놓고 휴지통에 버리는 바람에 피범벅이 되어서 더럽기도 하고 피비린내가 나서 혼났습니다. 제가 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피를 보거나 피비린내를 맡으면 오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매너 없이 더럽게 사용하는 형님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는데요. 남편도 형님의 생활 습관이 더럽다면서 학을 떼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라 흉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형수님이 잘 씻지도 않아서 매일같이 머리가 항상 떡져 있는 거 보면 정말 더럽긴 하더라. 그리고 소파 거실에서 어린아이처럼 과자 먹으면서 다 흘리는데 아유 내 동생 같았으면 머리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니까. 남편도 저처럼 형님의 행동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도와 집안일을 일체 하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형님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수님, 함께 살면서 집안일 같은 건 저희 아내랑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방까지 치워주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지. 여기가 호텔방도 아니고 항상 더럽히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대놓고 형님에게 방을 치우라며 말을 했는데요. 저 같으면 민망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서방님, 저는 동서한테 저희 방 치워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동서가 좋아서 방 치우는 걸 가지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방은 각자 치워야죠. 저희가 방을 더럽게 쓰던 어떻든 간에 신경 안 쓰면 될 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니 어이가 없네요. 형님은 도리어 남편이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내색을 했고, 어떻게 보면 형님 말대로 방을 더럽게 쓰든 어떻든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을 제 성격에 청소를 해줘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아 남편에게 그만 대꾸하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렇게 형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걸 시어머니께서도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은 시어머님께서 저를 밖으로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잘 먹어야 한다면서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야, 아무래도 큰애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지. 나도 너희랑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가족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구나. 네가 집안일 한다고 고생 많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미안하구나. 첫째네가 2-3달만 있으면 분양받은 집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함께 살자꾸나.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힘들까봐 따로 불러내어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한때 시어머님께서 동서만 이뻐하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었는데 시어머님과 함께 살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이 이렇게 들어서 저를 챙겨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저를 직접 달래주시니 형님과의 생활을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하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형님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동서,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서방님하고 관계는 자주 하는 거야? 저는 형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요. 대꾸를 아예 안 하려다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네, 자주 하는데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임신해서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성욕이 생기는 거구나. 그나저나 동서는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랑 관계해서 좋겠네. 사실 저희 남편이 잘생긴 얼굴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서 어깨가 넓고 몸이 다부지긴 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두고서 그런 선 넘는 이야기를 하는 형님이 더러운 걸 떠나서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형님이 변태가 아니냐면서 도저히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이 이렇게 선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나몰라라 하셨는데요. 아주버님이 보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형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이해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를 대신해 아주버님께도 여러 번 형님의 행동에 주의를 달라며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곧 출산을 해야 하는 만삭의 몸이었는데 더러운 형님 때문에 냄새에 예민해져서 입덧까지 하게 됐는데요. 형님과 함께 시댁에서 살았던 6개월 동안 정말이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형님과 동서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갈등이 있었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친정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쉽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다행히 유방암이 완치는 되셨지만 나중에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전주에 있는 친정집을 나와 서울에서 생활한 지 15년이 넘은 상태였는데요. 친정 엄마가 아프시고 나니 부모님과 함께 떨어져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친정엄마 옆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편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요. 이런 제 생각을 남편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원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 부모님 곁에서 귀농하여 살아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이 있었는데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연 환경에 노출시켜줄 수 있어 귀농 생활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던 농사일을 그대로 넘겨받아 귀농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골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하나부터 10까지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고요. 농사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는지 남편은 농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귀농 교육을 들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네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네 어르신들께 농사 비법을 터득하며 우리만의 노하우를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원래 토마토, 오이 정도만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꾸준히 매출을 낼 수 있는 농작물을 추가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이색적으로 예쁘게 생긴 유럽식 쌈채소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고기와 쌈 싸먹을 때도 인기가 좋다고 해서 새로 들여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쌈채소 농사에 성공했는데요. 주변 어르신들께서는 쌈채소 팔아봤자 얼마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 예상외로 전국에서 주문이 물밀듯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머리를 써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홍보 효과가 났는지 저희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보는 고객 숫자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저희 농장의 쌈채소를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 쌈채소를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오프라인상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넘치는 양의 주문을 받을 수 있었고 말 그대로 농산물 사업이 초대박이 났네요. 지금은 쌈채소를 전국에 포장 유통할 수 있는 공장까지 세워서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부리면서 점차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일에 재미를 붙여가다 보니 시댁 사람들은 자연스레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예전만큼이나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설날, 추석, 시부모님 생신과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얼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부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배운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반대를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 안 되다 보니까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고들 하던데 그게 왜 하필 우리 아들이어야만 하는 거냐고. 형석이가 번듯한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소희 네가 친정 부모님 옆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 아들 꼬드겨낸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설마하니 귀농을 하자고 오빠를 꼬드겨냈겠어요? 오빠가 직장 생활이 무료하기도 하고 제가 친정 부모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그게 안쓰러워서 먼저 귀농하자고 제안해 준 거예요. 귀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어머님께서는 저희가 분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많이 섭섭하셨는지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남편이 저를 도와 시부모님께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아서요. 항상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연로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농사일을 전담해서 진행해보려고 해요. TV에서 젊은 청년들이 귀농해서 부자 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고집을 꺾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형님과 동서가 귀농을 한다고 하니까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동서, 시골 내려가면 이제 경운기 타고 다니는 거야? 시골 어르신들 정말 부지런하잖아. 저녁 일찍 잠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주 부지런한 생활 하겠네 그래? 그런데 농사일 해봤자 몇 푼 못 벌 텐데 애들 키우면서 잘 생활할 수 있겠어? 애들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 곳 가면 놀 것도 없고 많이 심심해 할 텐데 말이야. 저희 살림살이까지 걱정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돈 버는 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아이들도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에서 살면 자연환경에도 자연스레 노출되고 더욱 좋죠. 도시에 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 마음껏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형님, 시골 내려가시면 자주 못 뵈서 어떡해요? 그나저나 안 그래도 피부 까무잡잡한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얼굴 더 까맣게 돼서 까마귀 되시겠어요. 제가 형님 피부 타지 않도록 선크림 좀 넉넉하게 챙겨드려야겠네. 동서는 별 걱정을 다 한다. 내 피부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동서 얼굴에나 선크림 잔뜩 바르고 다녀. 동서 얼굴도 피부 하얀 편은 아니라서 신경 잘 써야 할 것 같은데 괜히 나까지 신경 써주지 말고 동서 코가 석자인 것 같으니까 잘 챙겨. 형님과 동서는 번갈아 가면서 제가 시골에 내려간다고 하자 걱정하는 척을 했는데요. 은근 시골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아주버님, 서방님 내외를 자주 만날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시골에 살아서 얼굴을 자주 맞이하지 않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와 시댁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필 시어머님 생신 날짜가 한참 농작물을 수확할 때라서 바쁠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KTX를 타고 빠르게 오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이라서 어떻게 생신 파티를 준비할지 의논하려고 형님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동서,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어? 도통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네. 내가 명색이 손윗 사람인데 이렇게 먼저 전화 걸어야 되겠어? 동서 농사 짓느라 바쁠 테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줄게. 앞으로는 동서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좀 그래봐. 네, 형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핸드폰 연락을 잘 못 받아서요. 앞으로는 종종 먼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직접 전화한 거야. 곧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막내 동서하고는 이야기 나누긴 했는데 어머님께서 한식을 좋아하시니까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예약해서 다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때? 올 때 뭐 타고 올 거야? 경운기 타고 오면 시간 꽤 한참 걸릴 텐데 그 전날에 출발해야겠네. 형님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면 무조건 경운기를 타는 줄 알고 있는지 예전에도 저한테 경운기 타고 다니냐면서 놀리더니 이번에도 전주에서 서울까지 경운기 타고 올 거냐면서 비웃더라고요.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는 재미있으라고 이야기한 거겠지만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형님, 저희 경운기를 가끔 타기는 하지만 그걸 타고 어떻게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KTX 타고 다 같이 이동하려고 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 생신 다가오고 있어서 형님께 전화한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연락하셨구나 싶었네요. 한정식집 좋죠. 저희야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다른 시댁 식구들 편하신 대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서가 한정식집 좀 검색해서 예약해줘.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야. 농사일로 바쁘더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지난해에는 막내 동서가 식당 예약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은 결혼할 때부터 직장을 그만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백수였는데요. 친정집이 돈이 많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형님이 씀씀이가 크다 보니 아주버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경기도에 분양이 되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주 지역이 경기도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희와 함께 시댁에서 머물다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강남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부모님 덕에 강남에 살면서 허세만 잔뜩 부리더라고요. 사실 형님은 동서들 중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는데요. 굳이 집안 서열을 따져서 시댁 행사가 있으면 막내 동서나 저한테 일을 시키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농사일로 한참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식당을 예약하라고 하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도 형님이니 어쩔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제가 예약을 하는 수밖에요. 네, 형님. 제가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알아보고 미리 예약해 둘게요. 그럼 어머님 생신날에 식당에서 바로 만나면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농사일로 좀 바빠서요. 지금 한참 농작물 수확할 때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형님과 길게 통화를 하기 싫어서 농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동서에게서 연이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동서와 다시 통화를 나누려니 머리가 지끈거렸던 것 같습니다. 동서,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안 그래도 좀 전에 형님하고 통화했고 어머님 생신 파티 준비로 식당은 내가 예약하기로 했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형님보다는 큰형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형님, 그나저나 경운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연락드려봤어요. 날도 더운데 거리도 있고 어떻게 경운기 타고 오신다는 건지. 농담인 거죠? 저는 동서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요. 형님한테 분명히 KTX를 타고 간다고 말해두었는데 둘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상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골 생활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운기 속도가 얼마나 느린데 서울까지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동서, 큰형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번에 KTX 타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라면 바빠서 끊을게. 형님, 왜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으세요? 식당 예약하는 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큰형님하고는 이야기 나눴는데 이번에 식당 예약부터 계산까지 형님네가 다 하시고 저희가 대신에 어머님 생신 선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큰형님께서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형님께서 농사일 때문에 바쁘다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은 제가 알아본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돼요. 시어머님 생신 선물이야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저희 집에서 모든 식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알아봤다고 한 한정식은 가장 저렴한 코스가 20만 원인 초특급 고급 식당이었는데요. 시댁 식구가 다 함께 모이게 되면 꽤 인원수가 많은데 그렇게 비싼 고급 식당을 예약하라고 저한테 굳이 알려준 걸 보면 형님과 동서가 둘이서 짜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 같네요. 동서도 형님과 같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께서 3번 정도 사업에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도전하신 애견용품 사업이 성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동서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알뜰하게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서방님이 사업 성공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 형님처럼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를 갈 정도는 아닌데 월세를 내면서까지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동서가 형님과 성향이 비슷했는데요. 동서가 형님에 이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 급격하게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짝짝꿍이 잘 맞았는지 시어머님 생신 파티를 계기로 저를 골탕 먹인 것 같았습니다. 동서, 생신 선물이야 각자 집안에서 성의껏 하면 되는 거고 식비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서로 나눠서 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는 동서들끼리 셋이서 이야기 나누고 의논해야 하는데 큰형님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 형님이 농사일로 바쁘시다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자고 한 건 큰형님 뜻이니까 형님께서 기분 나쁘시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큰형님한테 따로 연락해보세요. 그럼 저는 할 얘기 다 전달했으니까 전화 끊을게요. 동서는 본인 할 말만 홀라당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동안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따질까 싶다가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잔소리만 해댈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저희 집이 시골에서 산다고 무시했던 형님과 동서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는 차가 2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편하게 막 타고 다니는 국산차였고 다른 하나는 5억짜리 외제차였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200억을 달성하면서 사업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 기념으로 외제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제 평생 5억짜리 외제차를 타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무슨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냐고 하시지만 저와 남편은 비싼 외제차를 타면서 더욱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솟구치더라고요. 사실 서울까지 외제차를 끌고 가면 시댁 식구들한테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서 KTX를 타려고 했던 건데요. 형님과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경운기가 아닌 외제차를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식비도 저희 집에서 내기로 한 거 통 크게 시어머님 선물도 다른 동서들보다는 값비싼 선물로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 생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5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거리가 있다 보니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식당에 제일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식당 앞에 차를 주차해두고 안으로 들어가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도착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식구를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농사일은 잘 되어가냐며 안부를 먼저 묻더군요. 소희야, 아유 우리 둘째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동안 농사일 하느라 고생해서 그런지 우리 형석이도 그렇고 둘 다 얼굴이 빼빼 말랐네. 식당 오는 길에 막내한테 들었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비싼 식당으로 직접 예약했다고 하던데 고맙구나. 고맙기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희가 귀농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한 번쯤은 제대로 베풀고 싶었네요. 저는 그동안 저희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굳이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형님과 동서 얼굴을 보니 괜시리 자랑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동서, 농사일을 해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그나저나 어머님 말씀대로 농사일 하느라 힘들었는지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네. 까맣게 다 타서 피부가 다 벗겨질 것 같아. 이런 날 오면서 좀 꾸미고 오지 그랬어. 그러게요. 큰형님 말씀대로 형님 얼굴이 예전만 하지 못하게 돼서 어째요? 저희 남편도 사업 잘 되고 있는데 형님네는 농사일로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봤자 저희 남편보다는 못 벌 것 같긴 하지만요. 형님과 동서는 여전히 저희 집이 농사일을 한다며 무시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이따 식사하고 밖에 나갈 때 시골에서부터 끌고 온 차 보시면 자연스레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차 끌고 왔나 보네? KTX 타고 온다 그랬잖아. 경운기 끌고 온 건 아니지? 형님은 다시금 질리지도 않는지 경운기를 타고 왔냐며 놀렸고 저는 형님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님께 준비한 명품 가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가방 하나 못 사드린 것 같아서 이번 생신을 맞이해서 명품 가방 하나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님께서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돈이 꽤나 들긴 했지만 명품 가방을 준비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명품 가방을 준비해서 어머님께 드리자 형님과 동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머니 선물로 힘 좀 쓰셨나봐요? 명품 가방 사드릴 거면 진작에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지 그랬어요. 저희는 어머님께서 편하게 백화점 가서 쇼핑하시라고 백화점 상품권 준비했는데 괜히 비교되게 만들고 참 생각이 짧으신 것 같네요. 생각이 짧다고? 동서 말이 좀 심한 것 같네.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 식당으로 예약하라고 시키고 우리한테 식비 내라고 한 건 형님과 동서였잖아. 그러면서 어머님 선물은 둘이서 제대로 준비할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격식은 갖춰야 할 것 같아서 명품 가방 준비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때 동서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 시어머님께서 불편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셨는데요. 큰애 작은애 둘 다 그만둬라. 둘째가 내 생일이라고 멀리 시골에서부터 식당도 예약하고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뭘 따지고 드는 거야. 둘째 정성을 보고 다들 좀 배워. 어떻게 하나같이 시부모님하고 가까이 살면서 옆에 있는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보다 못하게 챙기는지 원. 아휴. 시어머님은 명품 가방 선물이 꽤나 마음에 드셨는지 제 편을 들면서 형님과 동서를 혼내시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다 같이 나왔는데요. 동서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차장으로 가더니 처음 보는 흰색 벤츠 차량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식구들 만난다고 오빠가 힘 좀 썼네요. 얼마 전에 벤츠 한 대 뽑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생신이신데 아버님하고 같이 벤츠 타고 강남 한 바퀴 드라이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서방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니 동서네가 외제차를 한 대 뽑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저희 차에 비하면 저렴한 차라서 속으로 비웃었는데요. 그때 형님이 동서를 의식하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 차하고 똑같은 걸로 뽑았네? 지난번에 우리 집 차 보고 예쁘다고 타보고 싶다고 하더니만 부러워서 한 대 뽑은 거구나? 아무리 그래도 색깔까지 똑같은 걸로 사면 어떡해. 강남으로 이사 온 것도 그렇고 차까지 똑같은 걸로 사고 따라쟁이네. 따라쟁이라뇨. 형님네 차는 풀옵션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은 풀옵션이라서 1억이 훨씬 넘어요. 엄밀히 따지면 형님네 차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형님과 동서는 도찐 개찐인 차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펼쳤는데요. 그놈의 차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서로 자존심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시골에서부터 끌고 온 차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나저나 동서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차를 보면 알 거라면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맨 끝에 주차돼 있는 저 구닥다리 검은색 차 끌고 와서는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한 건 아니지? 형님은 바로 코앞에 저희 차를 두고서 굳이 멀리 주차되어 있는 허름한 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희 차가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설마 하니 코앞에 있는 5억짜리 외제차가 저희 차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형님, 설마 하니 저 허름한 차를 끌고 왔을 리가요. 형님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도 색은 맞추셨네요. 여기 앞에 있는 자그마치 5억짜리 검은색 외제차가 저희 차예요. 어머님, 동선의 차 타지 마시고 아버님하고 저희 차 타고 드라이브 하세요. 저희가 소화시킬 겸 이곳저곳 모시고 갈게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을 때리고 있길래 차키로 차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제 말이 거짓이 아닌 걸 깨달았는지 형님과 동서 모두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형님, 이거 형님 차 맞아요? 형님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이거 웬만한 부자들 아니면 못 타는 차인데? 이걸 어떻게... 그런데 마침 그때 한식당 사장님께서 갑자기 나오시더니 저한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소희 대표님 아니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대표님네 쌈채소를 납품받고 나서 손님들이 채소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직접 한번 뵙고 싶었는데
남편분하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하시는 거 보고 낯이 익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네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 생신으로 예약했던 한식당이 저희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던 식당 중 하나였고, 한식당 사장님께서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네셨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먼저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쌈채소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니 뿌듯하고 좋네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싱싱한 쌈채소 납품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께 급하게 인사만 드리고 식구들에게 돌아왔는데요. 저희 사업이 잘 돼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식당까지 진출했었나 보네요. 워낙 거래처가 많아서 잘 몰랐는데 식당 사장님까지 저를 알아봐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왠지 아까 밥 먹으면서 쌈채소가 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 농산물일 줄이야. 그리고 저는 그동안 형님과 동서가 시골에 산다면서 농사일을 해봤자 얼마나 돈을 벌겠냐고 개무시해왔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형님, 오늘 제가 진짜로 경운기 타고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냥 집에 있던 5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왔네요. 다음번에 시골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사무실이랑 공장이랑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늘 식당에서 드신 쌈채소도 맛있었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동서도 나중에 연락 줘.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 드라이브 좀 시켜드리고 모셔다 드릴게요. 형님과 동서는 저한테 입도 뻥끗 못하고 민망한지 고개를 떨구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억짜리 벤츠를 타러 가면서 다시 한번 저희 차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는데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그동안 형님과 동서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과 동서는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했다며 시골에 놀러 오겠다고 친한 척을 해대더라고요. 사람이 어쩌면 돈 때문에 이렇게나 간사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